이 사고는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일상이 되어버린 실습실과 익숙한 도구들로 인해 사용하는 장비와 도구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게 되어 발생하게 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 역시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충분한 사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한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그동안 대학 내 실험 실습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가 많았는데요. 유해물질 발생, 안전보호 장비 및 환경 미흡, 사용자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인해 지난 2008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린 처참한 상황, 이미 일어난 사고의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돌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고는 사전에 예방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습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지금부터 기본적인 안전 매뉴얼과 응급 상황 시 대처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예체능 계열 실험 실습실에서 안전하게 실습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고의 주요 원인과 예방 안전수칙, 그리고 위급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체능이란 예능과 체육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여타 분야보다 실습실 또는 경기장에서의 활동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주된 요인은 설마 하는 아니란 생각과 익숙함에서 오는 부주의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사고는 언제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이를 위해 먼저 기본적인 안전 매뉴얼부터 알아볼까요? 예체능 계열 실험 실습실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실습실별 일반 안전수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안전관리 담당자를 확인하고 장비관리와 실험 실습실 사용 수칙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고 대응 절차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전 점검 후 사용해야 합니다. 환기 상태, 오작동 여부 등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작업 중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미비된 물품을 미리 확인하여 부족할 경우 보충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원활한 작업을 위해 작업기구는 사용 전 제자리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은 정리정돈으로 시작해서 정리정돈으로 끝이 납니다. 사용하는 물건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구분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물건은 즉시 폐기 처분하여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험 실습실 주위 환경을 잘 정리하면 위험 요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휴식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물품의 다량 적재로 인한 붕괴 위험, 물품 돌출로 인한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돈된 소화 설비로 인해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대피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선 등 전기기구 주변에서의 화기 취급을 금지하고 활동 중 주변 작업 조건의 변동 및 위험물질의 유입 여부를 수시로 체크하며 활동 당사자 지도교수 등 관계자 이외의 인원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꽃으로 인한 주변의 화재 발생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위험 표시 구역은 위험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담당자 외에는 무단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흡연 시 발생하는 불꽃은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발화성 물질 주변에는 특히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미숙한 기계 사용은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기계는 담당자 이외의 취급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는 집중력과 판단력 저하 및 신체적 무기력을 불러오기 때문에 음주 후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장난을 하거나 뛰어다니는 행동은 충돌사고, 접촉사고, 낙상 등의 원인이 되고
이 과정에서 화상, 골절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험 실습실에서는 장난을 하거나 뛰어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전선 주변에 물기가 있으면 누전 사고가 날 수 있으며 사람은 신체에도 수분이 존재할 경우 피부의 전기 저항이 현저히 저하되어 감전될 수 있으며 감전은 다량의 전류가 인체로 흘러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땀이 흐를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서 불가피하게 전기 설비를 사용해야 할 경우 방수 대책이나 감전 방지를 위한 차단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가능한 물을 사용하는 기계 장치는 전기로부터 멀리 두어야 합니다. 작업기구에 대한 청소나 정비는 가동하지 않을 때 시행하고 전기기구나 열을 사용하는 기구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크고 물레나 벨트 형태의 회전기구는 주변에 있는 물체가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작업기구 가동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 승인이 없는 화기 취급은 절대 엄금해야 하며 책상과 캐비닛을 포함한 모든 사용 물품은 작업 후 정리정돈하여야 합니다. 응급처치란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환자가 생겼을 때 의사의 치료를 받기 전까지 수행하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합니다.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실습이 많은 예체능 분야에서는 언제든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이후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안전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꼭 지켜야 하는 3C 원칙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안전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꼭 지켜야 하는 3C 원칙에는 현장 안전을 확인하는 체크, 응급의료기관에 신고를 하는 콜, 그리고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케어가 있는데요. 체크, 콜, 케어는 시간적 관계입니다. 현장 안전이 확보된 후 사고 현장 또는 환자에게 접근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하기 전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단계는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심정지 등 특정한 문제들은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인 119에 신고하면 119 상황실에서 전화를 통한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크, 현장 안전 확인입니다. 현장 안전은 작업 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사전 확인과 응급환자 발생 시 도움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확인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사전 확인 활동에서 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하고 공동작업자의 음주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음주자는 배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기구에 대한 청소나 정비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적인 용무는 작업 전에 완료함으로써 작업 중 자리를 비울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에서 명시한 안전수칙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현장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구조대는 응급처치 활동을 시작하지 말아야 하며 추가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생명 위협 요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의 원인을 파악한 후 부상자 인원수와 사고 현장 주변의 협력자를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생명 위험 요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사고 발생 후 제거되지 않았거나 존재 여부가 불투명한 추가적인 위험 요소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을 파악할 경우 사고의 원인에 따라 잠재된 위험 요인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 함부로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의 안전 확보입니다. 특히 구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경우 나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응급 환자를 도와줄 수 없게 됩니다. 사고의 원인 중 화재인 경우에는 불안전 연소된 불씨로 인한 재발화 가능성이 있으며 붕괴 사고의 경우에는 2차 붕괴의 위험, 매몰된 잔해 하부의 각종 위험 물질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짐이나 추락 사고의 경우에는 주변의 협력자 또는 구조자에게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차량 연료의 유출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고
감전사고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전류의 흐름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상자의 인원수를 체크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의 유형에 따라 사고 현장에서 멀리 날아가는 등 눈에 쉽게 띄지 못하는 응급환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고 발생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들 중 뒤늦게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 주변에 협력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현장에서 원활한 구조 및 응급처치 과정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협력자는 더 빠른 응급처치 진행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응급처치 보조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는 콜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신고번호는 119로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 또는 건강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엔 우선 119에 신고를 하며 119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화를 먼저 끊지 않고 119에서 지시하는 상황을 따라야 하는데요. 119와 통화 시 반드시 환자 발생 장소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확한 주소지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지만 주소지를 정확히 모를 경우 주변에 찾아오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기반으로 설명하며 신고자가 연락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 및 주변 상황과 함께 환자의 상태를 말하고 파악한 환자의 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사고로 인한 응급사고 발생 시 꼭 지켜야 하는 케어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처치에 대한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리고 환자의 의식이 명확한 경우 환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한 후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환자의 의식이 불명확하거나 연령이 너무 어려 판단력이 저하된 경우 주변에 있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동의할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묵시적 동의란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불가피하게 동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명이 위험할 때에 응급처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의식을 확인할 때에는 환자의 양쪽 어깨를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환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무의식 환자의 경우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목뼈 손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환자를 억지로 흔들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무의식 환자에게도 청각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환자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모를 경우에는 괜찮으세요? 등의 질문을 합니다. 다음으로 호흡을 확인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한다면 환자의 기도는 개방되어 있고 자발적 호흡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환자의 의식이 없다면 환자의 호흡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호흡 확인 과정은 매우 어려우며 특히 심장정지 호흡이 있는 경우 심장정지 상황에 대한 인지가 늦어져 가슴 압박의 시작이 지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반응을 확인한 후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하고 자동 제세동기를 요청한 후 구급상담 요원의 안내에 따라 호흡의 여부 및 비정상 여부를 판별하여야 합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호흡까지 확인했다면 혈액순환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환자가 의식이 있고 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있다면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의식과 호흡이 모두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함께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환자의 반응이 없다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합니다. 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며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슴 압박 30회, 2회의 인공호흡을 시행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의 방법은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뒤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댑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하고 압박이 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됐는지 확인합니다. 인공호흡은 우선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킵니다. 머리를 젖혔던 손을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후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에 걸쳐서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응급처치의 동의 과정, 의식 확인, 호흡 확인, 그리고 혈액순환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환자의 직접적인 손상 부위를 비롯하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조사합니다. 조사 항목은 신체 부위의 변형, 부종, 통증, 출혈 등이 있으며 환자 스스로 신체 부위를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와 손상 부위 주변 감각 이상 등을 확인합니다. 예체능 분야 실습실 혹은 경기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위급 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한 후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고 응급 의료기관에 인계할 때까지 침착하게 적절한 처치를 한다면 더욱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겠죠?